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어리석은 착각. 2. 안 좋은 사건. 3. 새로운 한국의 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초유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5조엔, 원화로 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던 도요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요타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인 전기차 플랫폼마저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민국 현대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에 콘텐츠까지 접목시키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계획대로 전기차가 자율주행 단계 레벨 5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 레벨 5가 먼 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전할 정도로 전기차의 역량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동 시간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이동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 전기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24일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전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도요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발이 중지된 도요타 차량에는 소형 SUV 자동차인 콤팩트 크루저와 고급차 일종인 크라운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지난해 5조엔, 원화로 대략 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요타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타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텐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뼈대부터 완전히 잘못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에서 도요타 전기차는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같이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으면
사실상 도요타 지도부의 오판으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요타 개발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제조원 가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매우 큰 위기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요타 개발진뿐만 아니라 도요타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도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결국 도요타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요타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이탱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35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수혜성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도요타 연간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튑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차가 5,40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400만 대이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이 도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도요타 내부적으로는 도요타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경쟁에서 치명적인 패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바이디 853 등 경쟁차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재검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5를 타고 시승한 일본인들은 전기차의 매우 높은 완성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일본인들마저도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아이오닉5의 성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5를 직접 시승한 일본인들은 정말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일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도요타 지도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직원이 대략 37만 명 정도 되는데 도요타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도요타 내부 관계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이텐 기반으로 하는 도요타 BZ4X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BZ4X가 출시되자 바퀴가 주행 중에 빠지는 황당한 결함 탓에 출시 2개월 만에 전량 리콜을 선택하는 치욕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략 2,7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만에서 1건, 미국에서 2건의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요타는 추후 조사 결과 휠 제조사가 도요타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바퀴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퀴를 차축에 고정하는 볼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요타가 다시 BZ4X의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자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BZ4X 모델의 심각한 신뢰성 타격으로 도요타가 전면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요타 내부관 계좌에 따르면 도요타가 연료 탱크 등 전기차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거나 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일본의 1위 기업인 도요타가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다며 일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요한 일본 경제 부문은 점점 썩어가고 배척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시장을 장악하며 3천억 원 이상을 뜯어갔던 일본 브랜드가 한국에서 쫓겨난 후 충격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해당 기업은 한국에서 4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매년 받아간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한국은 절대 성공 못할 것이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는 이를 완전히 극복한 후 불매 당시 크게 한 방 먹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장악했던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 일본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놀라게 한 한국 업체의 대반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U는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일본계 패밀리마트 브랜드를 사용해 온 바 있습니다. 삼성 사동가가 운영하던 보광그룹이 1994년 패밀리마트와 짝해 보광 패밀리마트를 설립했고 업계 1위에 올랐었던 상황입니다. 해당 편의점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에 개점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배를 타고 3시간 이상 가야 하는 울릉도에도 문을 열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일본에 4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고 한일 관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보광은 2012년 패밀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명을 BGF 리테일로 바꾼 후 CU 브랜드로 독립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를 주도했던 홍석조 회장은 2006년 검사장을 사임하고 2007년 보광 패밀리마트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5년 만에 이 같은 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고 이건희 회장의 아내 홍나희 여사의 동생이었던 인물입니다. CU 전까지만 해도 패밀리마트와의 협력 관계는 제약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본 측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홍 회장은 2010년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잘 열리고 과일도 수확되지만 정작 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다. 패밀리마트에서 독립해 국산 브랜드를 만들라는 지시였습니다. 당시 패밀리마트의 해외 점포 60%는 한국에 있을 정도로 비중이 컸기에 한국 측의 편의점 독립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012년 BGF 리테일이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한국이 편의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패밀리마트의 브랜드 파워 덕분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계약상 독소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 출신이던 홍 회장은 법은 자신이 책임지니 결별 수순을 밟으라고 지시했죠. 일본 리스크를 걱정하던 가맹주들도 적극 환영하며 일주일 만에 99%가 변경에 동의를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전국 7,700여 개 점포 간판을 바꾸는 데는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본사는 이를 전액 부담하며 점주들의 적극 찬성을 이끌었습니다. 패밀리마트 간판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고작 3개월 정도였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올해 점포 수는 1만 6천 개를 넘어서며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조 9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차입이 발생하며 일본에 빼앗겼던 지분 25%였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부각되자 일본계 자금 유출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사태가 촉발된 바 있는데 일본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헐값이 돼버린 국내 기업 지분을 다수 강탈해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4년 코스피 상장과 함께 완전히 정리되며 자본 독립까지 이룬 상태입니다. 상장 전 예상 공모가 범위는 41,000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예측됐는데 공모가가 높을수록 일본에 지불해야 하는 지분 비용도 크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부 요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최저가인 41,000원을 선택했죠. 이때 일본은 낮은 공모가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모 후 BGF 리테일 주가는 급등했고 일본 측은 경악했습니다.
패밀리마트 지분 616만 주 25%가 공모가인 41,000원에 모두 청산됐기에 그들이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2,5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BGF 리테일 시가 총액이 2조 7천억 원이라는 점에서 4천억 원 이상을 날린 것입니다. CU의 영업이익 또한 1,200억 원대에서 현재 2,500억 원 수준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U는 자국에서 독자 프랜차이즈로 독립한 세계 유통 역사상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고 해외 MBA 경영 전문대학원에서 우수 사례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와중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진행하며 불매 운동이 크게 퍼진 적이 있습니다. 불매 당시 CU는 전신이 일본 패밀리마트였다는 점에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실상을 알고 오히려 응원하는 이들이 상당했습니다. 당시 CU는 수입 맥주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는 동시에는 일본 맥주에 대한 발주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업체들이 눈치를 보는 사이 CU가 자진해서 첫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CU의 용기 덕에 GS25에 이어 대형 마트들이 줄줄이 동참했죠. 대형 유통업체 본사가 불매운동에 직접 동참한 것은 CU가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계 세븐일레븐은 한국에서 처참한 상황에 빠져든 바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991년 일본 슈퍼마켓 체인인 이토요 카도가 미국 지분 과반수를 매수한 후 추가 매수를 통해 완전히 장악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불매 확산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전 420억 원대 영업이익을 봤던 것에 비하면 500억 원이 증발했던 것입니다. 코리아 세븐은 해외 법인의 순매출의 0.6%를 로열티로 지급해왔고 이는 돌고 돌아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적자를 봤던 2020년에도 로열티를 272억 원이나 지급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CU가 패밀리마트와 계약을 유지했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세븐일레븐은 한국에서 1만 개 정도의 점포를 유지한 채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을 크게 능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만 개 이상의 일본 점포를 포함해 북미와 한국, 대만 등의 8만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CU는 일본이 발을 들이지 않았거나 흔들릴 만한 시장을 공략해갔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략했던 곳은 한류 열풍이 상당한 몽골과 말레이시아였습니다. 2018년 몽골 진출 이후 4년 만에 200호점을 돌파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는 300개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 기업 센트럴 익스프레스와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친 것인데 올 초엔 미국계 편의점 서클 K를 인수하며 현지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CEO는 K 편의점 콘셉트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한류를 간접 체험하고 싶은 팬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구운 햄과 양배추 등으로 만들어진 한국식 토스트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닭갈비와 비빔밥 등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CU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한국 상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CEO는 작년 7월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2개의 점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해외 국제공항에 우리나라 편의점 브랜드가 입점한 첫 사례였습니다. 공항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뜨거운 경쟁이 벌어졌고 일본 또한 눈독을 들이던 자리였죠. 몽골 공항은 일본 정부가 과반 이상을 투자해 건설한 만큼 CU 입점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1위라는 점과 높은 인기로 인해 결국 단독 입점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CU는 몽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까지 수출에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청과 협력해 실종 아동의 임시보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벌인 바 있는데 지난 3월까지 보호자에게 인계된 아동과 치매 환자 등은 112명이나 됐습니다. 즉, 이런 노력의 CU는 몽골인들이 가장 아끼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장악했던 말레이시아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이후 올 7월 100호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각 매장마다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많은 곳은 3,000명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편의점 1위 브랜드는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점포수가 2,400개에 달하고 패밀리마트도
200개로 3위를 하고 있었죠. 사실상 말레이시아 편의점 시장을 일본계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위를 하던 현지 기업 마이뉴스닷컴이 선택한 업체는 CU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점포수 550개를 가진 상태였는데 작년 4월 CU와 손잡고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당시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현지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만들어 인파를 정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매장에서는 떡볶이와 어묵을 현지어와 한글로 표기한 채 팔고 있으며 현지 매출일 2위인 떡볶이와 닭강정은 하루 4,000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비빔 삼각김밥, 불고기 도시락 등도 한글로 적힌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계보다 하루 매출 평균이 5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CU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기존 마이뉴스닷컴 점포도 CU로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는데 CU로 이름을 바꾼 후 매출이 무려 3배나 뛰었다며 대만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본식 편의점이 잠깐 들러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었다면 한국 편의점은 생활 속 쉼터로 다가서고 있어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에게 갑질을 하던 일본계 편의점들 또한 현재는 한국을 따라 매장 내 취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은 단순히 편의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 등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BGF 프리테일은 전문무역 상사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등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세계 80여 곳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도 업무 협약을 맺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BGF 프리테일은 최근 추석을 맞아 중소협력사에 대금 200억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상생 경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계 브랜드들이 전혀 하지 않는 경영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편의점을 갈아엎고 있는 한국 브랜드.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